전체적인 방향성은 저도 상반기는 여전히 조금은 시장은 위축돼 있을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서 좀 이제 풀리는 쪽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뭐 상반기 말 요 정도에는 저가 매수 기회. 자, 최근에 한국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고요? 특이한 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부동산 시장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실제로 몸으로 접하시니까 이제 아실 텐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작년 한 9월 이후, 한 4분기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서울권은 조금 보합 수준이고 서울 이외에 뭐 수도권도 약간 좀 변두리 지역이라던가 지방 지역은 사실 좀 하락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완연한 약세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양극화도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양극화는 사실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울 부동산이 조금 강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이 좀 약하거나 내지는 살짝 강보합 정도였다면 지금은 서울 부동산이 이제 보합이나 약보합인 상태에서 다른 지방 부동산은 이제 약세이니까 조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좀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앞으로 부동산 하락세로 가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나는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산은 결국은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는 수요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어떨 때는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대표적인 게 이 정부의 이 부동산 대출 관련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작년 초에 상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을 많이 좀 수요를 진작하는 쪽으로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의 분위기에는 이제 부동산 PF 시장이 몇 년째 안 좋다 보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 부동산 시장 너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살짝 부동산 시장을 조금 이렇게 부양까지보다는 좀 너무 안 좋아지는 걸 막으려고 정책을 내놨던 것 같은데 그 정책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세게 반응을 한 거예요. 생애 최초 뭐 대출 뭐 이런 것들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원래 7월인가 8월인가에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기로 했었었는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이제 2단계로 도입이 되면서 원래 대출 규제가 강화됐었는데 그게 이제 한 2달 정도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약간 왜곡된 신호를 줬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작년 7월, 8월 아주 부동산 시장에 이제 화랑의 정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랬다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정부에서는 이러다가는 부동산 시장 너무 이제 또 과열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한국은행도 원래 국내 경제만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 했었어야 되는데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늦췄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한국은행 총재가 그때 금리 인하 안 한 거를 이제 실기다라고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상황. 그런 정도로 이제 상당히 심각했고, 그러면서 9월 넘어가면서 대출 규제 강화되고 은행권들에서 가상금리 상당히 높게 붙이고 이러면서 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7, 8월 때만 하더라도 한 많이 그 정말로 정책적으로 미는 곳에서는 2% 후반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대출금리가. 근데 4%한 중반까지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이후로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지금 이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최근에 시장이 좀 흘러온 그런 영향들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지금 이제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 그다음에 대출 금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어야 좀 시장도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연초 분위기는 어쨌든 은행이 새로운 해가 바뀌면 항상 대출을 이제 좀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데입니까? 예대 마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돈 장사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연초 들어서 조금 이제 규제가 좀 풀리고 대출도 좀 시작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본격화되고 이제 시장의 심리를 조금 더 자극시키려면 조금 더 시간 걸리지 않겠냐. 특히나 작년 말 또 지금까지도 요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 여파로 시장의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그럼 대출 규제는 좀 줄어드는 건가요? 지금은 분위기는 이제 또 너무 대출 규제가 강화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 정치인들이 발언하는 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엊그제도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가 1월 달에
기대와 다르게 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다고 해서 은행권 니네들 대출금리 올리면 안 돼.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라는 이제 그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너무 최근에 대출 시장이 좀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당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좀 냉각되는 것도 싫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너무 또 냉각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래도 작년 4, 4분기보다는 조금씩 풀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심리가 바로 개선되는 거는 조금은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지만 경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반기는 어느 정도 네.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부장님 금리 분석 전문가이신데 금리 움직임만 알면 부동산 시장 전망도 조금 쉽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이제 금리라는 게 이 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 시장에 가장 아주 기본이죠.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부동산도 이제 거기서 예외는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금리 분석만 제가 원래 예전 포지션은 이제 이자율을 전망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산 운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금리만 아마 한 거의 20년 넘게 분석을 했었고 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대학원 이제 졸업한 지 좀 됐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접목시켜 봤는데 당연히 이 부동산 시장의 금리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을 하면 당연히 또 부동산 가격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번 그려보면 한 3차례 정도 있어요. 언제냐면 2003년, 2004년,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그 다음에 2012년, 13년. 그 한 3차례 정도가 금리가 하락하는데 부동산 가격도 같이 하락해요. 근데 이제 그 3차례의 공통점은 뭐냐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았다는 거. 2002년, 3년 구간은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카드 버블이 맞아요. 폭발한 이후에 이제 내수가 그 이후에 완전히 위축됐던 맞아요. 그때가 바로 2003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내수가 위축되고 카드 버블 이후에 완전히 신용경색 때문에 박살나니까 뭐 금리를 내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수요가 살아나기 좀 어려웠던 거고. 그다음에 2008년, 2009년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신용위기, 신용경색 때 금리가 크게 올랐다가 이제 그게 다시 좀 떨어졌는데 여전히 역시 경기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리고 2012년, 13년도는 이제 뭐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역시 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었을 때. 그래서 요 3차례 정도에는 금리가 하락해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고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면 시간을 두고 좀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은 금리의 방향성은 어쨌든 하락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게 과거처럼 경기 침체의 영향이 더 커서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닐 거냐 이제 그거까지 같이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그 중간에는 사실은 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조금 이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요번에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겠다. 그냥 과거의 노멀한 상태처럼 금리 하락이 부동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몰렸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일단 이런 쪽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작년부터 금리 인하 추세가 시작되었잖아요. 미국도 한국도. 부동산 시장에는 언제부터 영향을 말씀하신 하반기요? 일단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뭔가 딱 캘린더 데이트처럼 뭐 무조건 하반기 가면은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하나는 금리 수준이 지금보다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금리 기간이 좀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언제 해소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하게 올해 하반기면 무조건 뭐 이제 저금리가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단언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예상을 해보면 지금 한국은행이 작년에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했고 사실 1월 달에는 이제 금리를 동결했지만 2월 달에는 다시 금리 인하할 것처럼 이제 이미 좀 예고를 했거든요. 실제로 코멘트가 나왔나요? 네네. 뭐 아예 대놓고 이번에 금리 인하 하고 싶었는데 환율 때문에 또 트럼프 취임이 이제 눈앞에 있다 보니
조금 지켜보는 차원에서 요번엔 동결했다. 하지만 금통위원들의 대부분이 3개월 이내에 금리가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다. 라고 아예 총재께서 대놓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월 달에 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땐 거의 80, 90% 확률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제 3.0에서 2.75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조금은 부족하고 기준금리가 적어도 한 2% 중반 정도까지는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상금리가 조금 조정되면서 현재 대출금리가 한 4% 넘어가 있는데 적어도 한 3% 중반, 한 3% 초반까지는 좀 내려와 줘야 이게 이제 금리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빠르게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언제 해소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우리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또 서울 같은 경우 이제 내년부터 진짜 공급 많이 부족해서 네네. 공급 절벽으로 집값 뭐 올해는 상저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어쨌든 내년부터는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공급 측면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급 절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공급 절벽은 맞다. 네. 프롭테크 중에 아실이라고 많이 보이시잖아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그 줄임말. 아실 가서 보시면 그 지역별로 이 주택 예상 공급량이 나오는데 차트를 보면은 약간 그 기본적인 수요가 있고 그 수요 대비 공급이 얼마인지 이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 뚝뚝뚝 떨어져요. 뚝뚝뚝. 특히 내년 이후로는 거의 공급이 그냥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시장 일반적으로는 상저하고들을 많이 예상을 하시는 이유가 금리도 뭐 이제 시작 인하하면 뭐 한두 번 인하되는 게 한 하반기 정도.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공급에 대한 부족 생각해 보면 대충 하반기 정도께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지 않겠어? 이런 전망을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전망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나 경기 침체가 올해 하반기에 세게 와버리면 이런 수요 측면에서의 기대감들을 또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경기 드리는 침체 세게 온다는 게 미국을 말하는 건가요? 한국을 말하는 건가요? 미국은 경기 너무 좋다고 하죠. 그렇죠. 사실 미국은 뭐 올해 계속 좋을 것 같고 또 트럼프의 그 신정부의 정책이 이제 친기업 또 미국만 잘 나가는 예외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 걱정은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현재 정책의 그 특징은 뭐냐면 같이 잘 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파이를 키워가지고 너도 먹고 나도 먹자가 아니잖아요. 파이가 키우든 커지든 나는 상관없고 내가 옛날보다 더 먹을 거야. 니네가 굶든 말든 우리는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주변국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미국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좋아지는 게 우리의 부를 뺏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하반기 가면 좋아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런 리스크가 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차례의 경우에 금리 하락에도 부동산 경기가 같이 안 좋았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고 뭐 그것만 아니면은 뭐 사실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 똘똘한 한채선 동영상으로 특히 2024년 강남 3구 많이 올랐고 마영선도 꽤 올랐는데 지금은 또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전반적으로 똑같이 수도권 시장과 같이 가는 건가 아니면 여기 또 다른가요? 뭐 사실은 양극화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구조적인 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게 뭐 서울하고 지방하고 당연히 엄청난 양극화 다른 일을 갈 거고 서울 내에서도 핵심 지역들 위주로가 아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정책적인 거와 관련이 있는 게 지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뭐 2주택, 3주택 해도 세금상에서 피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강남도 사고 보니까 강북이 너무 또 강남 대비 너무 싸네? 이러면 강북도 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다주택자들로 인해서 이런 양극화가 덜했는데 지금은 2주택 이상 가게 되면 이제 세금 부담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3주택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부담이 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채만 사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데로 몰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 전까지는 지역별 양극화는 더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 교통 좋은 지역, 뭐 이런 쪽으로 더
시장을 쏠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거를 말씀해 주신 부장님은 올해 수도권 부동산 시가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저도 상반기는 여전히 조금은 시장은 위축돼 있을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서 좀 이제 풀리는 쪽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뭐 상반기 말 요 정도에는 이제 이른바 이제 저가 매수 기회 또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교체 시기로 활용을 하는 게 조금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장님이 또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이제 석사 과정 중인가요? 졸업하셨나요? 졸업한 지는 사실 한 2년 정도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이제 분들 많이 만날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뭐 대학교 때 학생에서 석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또 새로운 학위 및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 네트워크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분위기는 어때요? 부동산 어떻게 네. 봐요? 상승, 하락, 정체. 제가 오늘 나온 것도 네. 이제 제가 부동산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이제 그 안에 소모임으로 네. 실전 투자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줄여가지고 건국대 실전 투자 모임 이래가지고 건실투 뭐 이렇게 부르는데 네. 부끄럽습니다만은 또 그 건실투에 있는 멤버들이 이번에 모여가지고 또 책을 내셨죠. 네, 책을 또 출간을 했어요.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네. 공부. 여기 멤버 누가 책을 냈죠? 최상욱 네. 전문가님, 박정현 부장님, 이장원 어세무사님 여기 네. 다 나오셨던 분이네요. 네, 그다음에 뭐. 이현정님, 이상준님, 뭐 안영훈님 계시고요. 네. 아마 이제 이름 들어보시면 유명하신 분 있을 텐데 사실은 되게 이제 저희가 모임이 좋은 게 각계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뭐 시황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사도 있고 건설회사도 있고 뭐 공기업에 다니는 뭐 도로공사 분도 있고 또 주택금융공사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끼리는 되게 이제 정보들이 많이 좀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각계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를 이제 한 꼭지씩 써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반 청약부터 그다음에 뭐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뭐 MPL, 경매 이런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공부하는 입문 서적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쓴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다른 부분들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충분히 저는 경쟁력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쪽 요즘 분위기도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작년부터 해서 조금 저희 모임에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갭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상가 투자하시는 분, 지산 뭐 이런 것들 다 있으신데 전체적으로 썩 분위기가 좋질 않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분들도 다 같이 좀 생각하는 게 올해 내에는 좀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내년 이후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에 적어도 이 하반 경직성은 좀 막아줄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톤은 역시 뭐 하반기 정도 깨부터는 시장에 조금 투자 기회를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수도권 기준에서 지금 무주택자, 열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똘똘한 한 채는 맞는 것 같고요. 이사를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결국은 상급지로 갈아타기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이 없으시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뭐 주식을 사야 이른바 롱 포지션, 이제 숏을 선물을 매도하거나 뭐 공매도를 하거나 이래야 이제 숏 포지션, 즉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는 건데 부동산은 내가 무주택자인 게 숏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이거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내가 집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무주택자로서는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의 숏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 이게 피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이 상급지로의 교체, 그다음에 무주택자는 한 주택을 내 집 마련하는 기회로 좀 삼으면 좋겠고 올해 하반기 정도가 역시 이제 뭐 전후 사정 감안해 보면 올해 하반기를 놓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제 지인이 한번 방송 중에 누가 전문가 오시면 물어봐달라고 해서 물어보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 제 지인이 지금 판교에 살아요. 판교 좋잖아요. 좋은 동네죠. 근데 또 더 상급지, 뭐, 반포라든가 청담이 있긴 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판교를 매매로 살지, 아니면 이제 돈을 더 모아서 이제 다음 또 더 올라가고 싶은 데는 있으니까, 이제 반포를 갭으로 살지 지금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지금 당장 판교에 이제 월세로 살면서 반포를 갭으로 사서 사놔서 묶어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판교에 그냥 계속 살다가 돈이 충분히 모이면 반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친구의 마음에는 더 좋은 입지로 가고 싶다는 거는 확정적이야. 그걸 지금 가냐?
나중에 가냐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했는 말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가 만약에 더 좋은 데로 갈 게 정해져 있다면 내 생각에는 그냥 처음부터 사는 게 그 이사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취득세 비용도 있고 오며 가며 그 시간 낭비도 있고 하니까 네네. 한 번에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도 김 작가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네. 대신 저는 조금은 이제 이유가 다른 게 일단은 내가 상급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방에 갈 수 있으면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근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친구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 갭을 끼고 그 갖다가 근데 갭을 끼고 산다는 것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갭을 끼고 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갭을 끼고라도 살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능력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으면 저는 바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 비용 말씀하셨는데 비용 중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비용은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 그러니까 상급지하고 지금 사시는 곳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는 가요. 근데 벌어지죠. 상급지의 상승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 뭐 돈 모아가지고 옮겨야지라고 하면 내가 돈 모으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어요. 이 스프레드가 더 많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능하다면 바로 사시는 게 저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시를 들어서 제가 판교랑 반포를 얘기했지만 다른 동네도 이렇게 비슷하게 좋은 동네가 있지만 이게 좀 차이가 나는데 약간 있잖아요. 많은 분들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나는 여기 월세 살면서 갭으로 살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이 동네에 살까? 고민하실 때 좀 좋은 예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